한국의 살인사건 74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훈하 일가족 살인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찾으면 사실 인터넷에서는 찾아보기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인터넷 찾으실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방송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혹시라도 만약에 더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양평 통나무 일가족 살인사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 지명 이제 얘기 안 하기로 해서 네.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양평이라는 지명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이놈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운하예요. 정운하. 이놈은 사형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형수인데 일가족 4명을 그 양평 중미산, 양평의 중미산이라고 있어요. 중미산 그 휴양림 내 그 통나무 산장에서 네. 4명을 일가족을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운하 일가족 살인 사건 우리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2002년입니다. 3월 26일 날 10시에 한 통의 전화가 맞습니다. 오게 됩니다. 바로 산에서 불이 났다라는 거였는데요. 맞아요. 예. 산의 산장 방갈로가 타고 있습니다. 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게 3월 26일 날이니까 봄이죠. 지금 이즈음이네요. 네, 딱 교수님. 지금 이즈음인데 이제 그날이 월요일이 있다고 그래요. 월요일. 2002년 월드컵 네. 열리던 해 네. 3월 26일 날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양평경찰서로 전화 왔죠. 네. 이 사건 그 취급한 형사들 잘 압니다. 그 서장도 제가 좀 알고요. 이윤우 총경이 그 당시에 그 양평경찰 서장했는데 이제 하여튼 그런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날 아침 10시에 이제 중미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중미산. 산으로 올라가는데 안개가 상당히 끼어 있는 그런 아침이었다고 그러고 아직은 쌀쌀한 초봄이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좀 쌀쌀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렇죠. 사실요 화재 현장 같은 경우는요 더 체감 온도가 많이 낮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불을 끄기 때문에 물을 부어서요 그 기온도 떨어지고요. 맞아요. 또 그 불기가 사그라진 그 현장 아무것도 없는 현장을 바라볼 때 마음이 을씨년해지면서 더 추워지는데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서장도 같이 갔어요. 이운우 총경이에요. 하고 형사들이 이제 산에 올라간 거죠. 네. 아마 모르긴 해도 엄청 헐떡거리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네, 형사들이. 산에서 진짜 산 올라가면 갔다 오고 나면 많이 힘들긴 한데요. 그때 갔는데 중미산 휴양림에 있는 예. 곳 안에 있대요. 근데 예, 예. 거기서 매표소에서 한 걸어가면 2, 3분 거리에 있는 왜 우리가 그 캠핑 같은 거 하거나 좀 묵을 수 있게 만들었던 맞아요. 방갈로였는데요. 방갈로 두 채가 다 거의 전소되다시피 해서 현장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그 방갈로 자체가 통나무로 졌어요. 그 되게 그렇잖아요. 휴양림 네. 가면 전부 통나무로 짓죠 집을. 좀 운치도 있고 그러라고. 이 통나무 두 채가 방갈로 두 개가 완전히 전수돼서 재만 남았던 것 같아요. 올라갔을 때는. 그럼 예, 엄청 그냥 탔다는 끓는 얘기네요. 그 바닥만 저 있었고 자동차도 탔다고 그래요. 예. 자동차까지 탔을 정도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불길이었다라는 걸 거예요. 예. 알 수 있는데요. 예. 현장에 딱 갔더니 이제 그렇게 다 전소된 방갈로 두 채와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는데 그러면 우린 가서 이게 단순 화재인지 뭐 범죄와 관련된 방화 사건인지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리인한테 이제 첫 번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두 채를 빌려줬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방을 얻은 사람들 그 관리인은 방 두 개 얻은 사람들을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불이 나서 신고를 했을 뿐이고 그 사람들의 생사 여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서워서 가서 확인도 안 하고 그 전소돼서 자동차까지 싹 타버리니까 일단 투숙객들은 들어왔었고 네. 불안하니까 신고하고 본인은 가까이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렇죠. 관리인 뭐 그럴 수 있어요. 관리인. 네. 예. 그래서 불 끄기 위해서 사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보면 그러니까 안 한 거죠. 뭐. 그냥 그대로 불이 났다. 그대로 사라진. 폭삭. 아마 아침에 이슬 같은 거나 아침 그 자연스럽게 그게 주변에 뭐 번질 게 없어서 아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네. 산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요 주변으로 번지진 않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형사들이 딱 가서 이제 감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총경님도 같이 서장님도 그렇죠. 같이 갔다고 하는데요. 네. 딱 현장 가면 교수님 어떠세요? 딱 화재 현장 가면 현장 뭐 일단 도착하면 이제 아마 이 순간
이 형사들은 올라가면서 그 신고한 그 관리인한테 얘기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앞에 세워줬던 자동차까지 전수됐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그 방을 얻어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일가족이 4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경우라면 벌써 불길한 예감이 형사들은 아마 바로 들었을 거예요. 그쵸, 교수님. 자동차까지 또.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원래가. 그래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단순 화재일 거냐, 아니면 정말 가족끼리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그런 사고였을 거냐, 아니면 정말 범죄와 관련된 이것이 방화였을 거냐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우리는 단서를 찾아보게 되면서 감식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형사들이 느끼는 거는요. 그 방가로가 탄 그 앞에 있던 차까지 번졌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차를 타고 어디 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방가로에 묵었던 사람들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도 탔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차가 만약에 그들이 관리인에 의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차를 그들이 타고 왔겠죠, 당연히. 네. 타고 왔는데 차가 안 보인다면 불은 났지만 사람들은 딴 데 가 있을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차까지 그 앞에서 불이 다 탔다? 그러면 형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길한 거죠. 아, 이거 사건이다 이런 인식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단은 죄를 다 이제 파헤쳐야죠. 파헤쳐야죠. 하나하나 다 파헤쳐야죠. 네. 예. 그 화재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가장 노가다 현장이 화재 현장이에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네, 다 걷어내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또 그 발화점을 찾아야 되고요. 또 거기서 혹시라도 뭐 시체가 발견이 됐을 때는 감식도 만만치 않은 게 바로 화재기 그러면 때문에요. 그 이 화재 현장 그 나가면 일단은 조금 휘적거리다 보면 나중에 숨이 잘 안 쉬죠. 맞아요, 교수님. 코에 이 잿가루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새까매져가지고 숨이 잘 안 쉬죠. 그래서 마스크 쓰는데 또 마스크 쓰고 하나의 형사들이 막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이 잿더미를 하나하나 그걸 뭐 또 뭐 사업이나 이런 거 가져가서 막 파는 게 아니에요. 엄청 조심합니다. 네. 요만한 그 우리 호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살 이 긁어내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기어댕기면서 합니다. 네, 진짜 이거 한 평 하려고 해도요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네, 기어댕기다시피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래서 사람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화 지점이 어딘지 네. 그 발화 지점 또 알아야지. 발화 지점을 찾아가지고 뭐 기름으로 불질렀는지 뭘로 불질렀는지 화인도 또 또 봐야 되고 방화 기제도 찾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또 단서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아까 방갈로 두 채가 다 있다고 예. 다 전소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교수님 조사해 오신 바로는 여기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름이. 방갈로 이름이 느티나무하고 잣나무였다고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방갈로를 여러 채 두고 각각 명칭을 붙였나 봐요. 하나는 느티나무, 하나는 잣나무. 네. 그 두 개가 다 탔어요. 그래서 감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뼈로 추정이 되는 예. 유골이 발견이 됩니다. 느티나무에서. 네, 느티나무에서는요 사람의 두개골하고요 네. 유골 일부가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잣나무라는 방갈로에서는 역시 두개골하고 골반이 예. 남아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거의 안 남았다고 봐도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사체는 뭐 거의 전소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면 참 묘한 게 머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두개골 뭐 해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방화가 아무리 세게 일어나도 남아요. 그래도 또 뭐 머리 전체가 타도 치아는 남더라고요. 네. 희한하게 치아는 남아요. 가장 단단한 예, 부분이라서 그 아마 사람의 이가 가장 단단한 뼈 중에서도 그런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제 경험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거의 오랫동안 은은하게 불이 나가지고 다 타서 완전히 소진됐다고 생각이 됐는데도 치아는 나와요. 그래서 아마 두개골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급격히 통나무가 타다 보니까 몸은 전소했지만 두개골은 남았던 것 같고 골반도 크잖아요, 비계가. 네. 그러니까 골반도 좀 남았던 것 같고 그 골반 같은 경우는 바닥으로 이렇게 향한 엉덩이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누워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이 나가서 살려 그러면 기거나 이렇게 바로 누워 있는 자세가 아니라 엎드리거나 이런 자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반의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골반이 밑으로 아래로 향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불을 질렀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높다라는 거죠. 골반도 뒤집혀 있는 것과 반드시 누워 있는 것과 불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어나가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경찰은 언뜻 거기서 단서는 잡을 거예요. 이건 누군가 혹시 살인 사건이라면 아니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 도피하려는 어떤 그 흔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경찰이 할 겁니다. 예. 그리고 화재 현장 교수님 많이 가셨겠지만 딱 들어가면은 화재 현장은요 문을 안 열어놓습니다. 초반기엔 왜 그렇죠, 교수님? 그 현장에 우리가 그 들어갔을 때 문을 열어놓고 안 열어놓고 하는데 뭐 타버리면 그거는 뭐 우리가 구분할 수 없겠지만 근데 이제 타도 일반적으로 도어록 같은 거를 보기는 해요. 도어록도 안에서 잠궜으면 눌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부에서 외치 문제가 없고 안에서 스스로 무슨 선택을 하고 잠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도어록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경찰이 많이 찾는데 물론 도어록도요 불기가 워낙에 세면 그 풀려가지고 그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풀리는 경우, 튀어나오는 경우. 내가 그것 때문에 그 화재 현장에서 큰 사건 실패한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도어록이 그 풀리는 바람에. 그게 풀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 침입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하면서 누르고 잠궜는데 그게 불이 나니까 풀려서 통 튀어나왔어요. 그 누른 자국이. 이제 이런 것 등등이고 조금 전에 뭐 질문했는데 딴 얘기하다 까먹어 버렸네. 저희가 화재 현장 가면요 제일 먼저 문을 열었을 때 그 냄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 방화 현장 같은 경우는 특히 전소가 된 현장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가연 물질이 없으면 그렇게 타기가 좀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요. 자연성 물질이 참여한다는 거죠 거기에. 네, 그래서 또 방화 같은 경우는 워낙 기름 부르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근데 산속 같은 경우는 사실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이긴 해서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형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뭐 다른 현장 상황도 뭐 또 범죄와 관련돼 있었지만 그 기름 냄새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그거예요. 일반 화재 현장에 가면 그 문을 오픈 안 합니다. 그 안에 그 검식하면 그거는 이제 그 냄새가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좀 불편하시겠지만 기름 냄새는 대표적인 거고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막고자 하는 거는 솔직히 사람도 그 안에서 죽으면 네. 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바닥만 남았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뼈대가 살아있는 공간이라면 문 안 열어놓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코로 느낄 수 있는 그 매개물인 기름 아니면 사람이 그 안에 사망했다면 그냥 불편한 얘기인데 솔직히 고기 굽는 냄새 비슷한 게 나요. 그 냄새 나는 순간 뭐 형사들 바짝 긴장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화재 현장은 일반적으로 전수되지 않으면 절대 문을 개방하고 감식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김유희 프로파일러 그 얘기 하려다가 내가 네. 딴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센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고요. 자, 이 사건도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그 시신 엉덩이 부위죠. 두개골이나 그 밑에서 기름 냄새가 났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이씨, 폭삭 주저앉아서 완전히 바닥만 남고 다 타버렸는데 무슨 기름이 잔존해가지고 기름 냄새가 나.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름을 어떻게 거기서 채취를 해 다 탔는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기름이라는 건요 휘발성이 있는 그 인화성 물질만 타는 거고 기름에 섞여 있는 끈적끈적하고 타지 않는 성분은 반드시 바닥 같은 데 스며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또 그 기름을 뿌렸을 때는요 그 우리가 뭐랄까 불길이 지나간 자리 자체가 표시가 다르게 물결은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하고요. 또 아니면 흙을 다 채취를 해서 거기 그러면? 성분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기름이 섞여 있었는지 뭐 등유였는지 경유였는지까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뭐 신어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되게 중요한데 가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죠. 시신 같은 거 뒤적거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닥만 남아있고 잿더미만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났어요. 덮여 있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호미로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파다 보니까 드러내면 밑바닥에 기름 찌꺼기 타지 않는 성분이 깔려 있을 때 드러내는 순간에 코로 기름 냄새가 물씬 풍겨요. 네. 저는 많이 맡아봤어요. 그거.
진짜 그거 되게 기가 확 막혀요, 나요. 진짜. 네. 확 납니다, 확 네.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름 냄새 딱 나는 순간 이제 형사들이 이거 기름으로 불질렀다. 이거 분명히 방화다 이건. 이런 의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또 누군가 불질러서 살해당했다. 일가족 4명이 이런 식으로 뭐 주변에 알려지면 이건 또 난리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는 일단 툭 던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기사가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형사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은 이거는 단순한 그렇죠. 극단적 선택은 아닐 수 있겠다. 뭔가 범죄의 냄새가 난다. 그 이유가 했던 몇 가지 있죠. 네. 그래서 그 4명의 가족이요. 그렇죠. 왜 같이 가족들끼리 가면 그리고 가족들이요. 그 엄마, 아빠 그리고 딸 아들이었는데 그렇죠. 4명. 딸 아들이 다 뭐 중학교 정도였다고. 애기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묵게 되면 한 방갈로에 같이 그럼 묵는데 충분하죠. 네. 굳이 아이들을 위험하게 따로 놓지도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 했는데 놀러 가지도 않을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4명의 가족이 2개의 방갈로를 사용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네. 그게 첫 번째 의혹이고, 두 번째는 다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가족을 알아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행복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그 주변 사람들 탐문을 해봐도 이유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죽으려면 아무래도 유서 같은 거 쓰잖아요. 4명이 집단으로. 근데 저는 특히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요즘엔 그런 표현 안 쓰지만 뭐 요즘은 부모 아이 살해 후 부모 자살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가족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유서가 거의 발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거든요. 세상을 등지는 이유를 반드시 써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이고 어디고 알아보니까 평소에 무슨 죽음을 예시하는 이런 말 이런 거 등등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상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또 봐야죠. 네. 현장에서 봐야죠. 일단은 뭐 차가 한 대가 발견됐어요. 네. 근데 차가 한 대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교수님. 전소된 거 말고. 그러니까 남편이 끄는 차가 따로 있고요. 아내가 끄는 차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대는 산장 있는데 방갈로 있는데 아내 거는 발견됐고 완전히 전소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대는 그러면 딴 곳에 있었다라는 250m 떨어진 그 주차장 거기에서 발견이 됐대요. 거기까지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네. 그거는 또 250m 떨어진 데서 발견이 됐고 그게 소씨 차량이에요. 네. 그 이제 이 사망한 남편분. 사람이 소씨입니다. 네, 소씨. 성이 좀 희귀하죠. 소씨. 소씨 우리가 사건 다뤘던 중에서 소씨 이름 가진 분 있었어요. 그 지존파 살인 사건 때 아내하고 울산에서 맞아요. 공장하시는 분들 그 소씨 부부였거든요. 교수님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진짜 기억력이 엄청 좋으세요. 아니 그건 뭐 근데 이 사건도 소씨 차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내 차는 방갈로 앞에 있으면서 다 타버린 거고 소씨 차는 그 같이 부부가 왔으면 애들이랑 같이 왔으면 근데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가족이 한꺼번에 같이 왔다면 한 차로 같이 왔을 거예요. 네. 근데 2대가 아내 거는 전소됐고 남편 거는 거기서 25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다면 각각 따로 왔다는 뜻이에요. 네. 뭐 별다른 이유가 있어 따로 올 수는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네. 근데 더 수상했던 건요. 그 250m 떨어졌던 차량 범퍼 위에 잿가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 타고 날아가서 갈 정도는 안 되거든요. 산에서. 네. 그러면 가장 유력한 건 교수님 그 차가 화재 현장에서 여기로 옮겨온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김유희 프로파일러 정확하게 본 거예요. 방갈로가 타고 있을 때 분명히 방갈로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 차는. 그러다가 마구 탈 때 그 차를 누군가가 이동해서 거기에서 250m 떨어진 곳으로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사람이 개입된 거죠. 그들의 죽음에. 그러니까요. 누군가 그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서 여기다 주차를 하고 다시 누군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그 차는 정밀 감식해야죠. 감식했습니다. 뭐가 발견됐죠? 거기서 혈흔이 발견이 맞아요. 됐습니다. 혈흔이 나왔어요.
혈흔이 발견이 됐다면 또 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사실 다 탔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감식은 그때 그 혈흔과는 일치하는지 확인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형사들이 차량 내에서 아직 감식은 못했지만 혈흔이 발견되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이건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방화 현장에서 이제 이 경우는 완전히 사람이 전소해서 두개골 뭐 일부 유골 그다음에 골반뼈 정도만 발견됐으니까 아까 엎어져 있느냐 저 바로 누워 있느냐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판단하는 그 정도밖에 못 했지만 일반적으로 완전히 전소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 들어가면 그 안에 시체를 발견하는 순간 형사들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네. 뭔지 아세요? 네, 아시죠? 네, 바로 시체의 자세입니다. 자세입니다. 네. 투사형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권투 선수나 복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우그러져서 딱 웅크린 상태에서 상대방 쳐다보는 걸 이거 투사라고 그러잖아. 네. 그 투사형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요. 그 불이 나는 현장에서 타 죽었다는 뜻이에요. 네. 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그라진 겁니다. 투사형 형태로. 맞아요. 근육 때문에 그게 오그라들면서 투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방화 현장에서 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불에 타서 죽었다는 거를 이제 짐작하는 건 투사형이고 그걸 보면 이제 거의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나가면 형사들이 아직 시신이 완전히 전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불에 타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경우는 이제 그 시신 부검을 하면서 목에 또 코에 이걸 절개해 가지고 네. 그 이름이 매라고 그러죠. 매. 네, 매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매라고 부릅니다. 매가 여기에 맺혀져 있으면 이 사람은 호흡을 하면서 불에 타서 죽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투사형이라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참고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일가족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아지는 너무한 거고요. 거죠. 이 그러면. 살해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이 단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럼 피해자 주변부터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씩 조사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해되고 난 다음에 유기돼서 발견되면 제1번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죽은 사람의 신원을 밝히고 그 사람의 동선을 따지고 이런 과정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도 네 사람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불은 났고 유골은 발견됐으면 그 사람들이 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제 관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 기재되고 전화번호 예약 같은 차량도 게 있고. 있으니까 네. 차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바로 찾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친인척이라든지 네, 뭐 지인. 뭐 친구, 이웃들 뭐 다 했겠죠. 탐문했어요. 예. 근데 그때 사실 탐문하다 보면 아시죠, 교수님? 딱 맞아요. 유령 용의자 느낌이 오는 사람이 그래 있잖아요. 맞아요. 한 명이 떠올랐죠. 예. 그분들이 아마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경찰한테. 그 주변 사람들도 아는 거죠. 유력한 그 경찰한테는 유력한 용의자로 한 사람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딱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1999년도 그럼 꽤 된 거예요. 2002년도니까. 3년. 99년도부터 이 피해자 가족하고 테니스를 치면서 강남 쪽에서 테니스를 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 이름은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이 교수다. 성은 정씨다. 정교수라고 불렸다고. 정교수라고밖에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한마디 또 주변에서 거들어요. 근데 이 피해자 가족이 정교수 그 사람한테 1억 8천만 원인가를 투자했다가 돈을 안 주고 아마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 많이 했나 봐 평소에. 그러니까 아마 1억 8천을 줬다고 하는데 못 이게 받아서 그냥 그 끌탕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이게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예.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정교수라고 불렸으면 교수였을 텐데 그럼 본인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는지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는데 자기 학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보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 얘기는 보니까 뭐 S대학이라고 얘기가 서울대학 나왔다는 뜻일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인식합시다 그냥. 하여튼 뭐 유수의 대학 대한민국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또 유수의 대학에서
뭐 미국의 무슨 A대 교수였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 정 교수라는 사람이 그 소개를 했었다. 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인적사항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대 정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자기네 스스로가 이제 뭐 난 명예 교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그런가 합니다. 봐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 인적사항도 얘기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얼굴은 다 알아요. 얼굴은 알아요. 여러 명이 만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 이름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다 몰라요. 모른대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경찰이 들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교수님 저는 그게 그렇게 아무렇게 모르는데 거의 뭐 99, 00, 01, 02 4년 동안 사람들하고 참 이게 이 사기꾼들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참 기가 막히게 하여튼 주변 사람들 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가족 4명도 정 교수밖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뭐 S대학의 그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다는 얘기 그대로 했고 그거를 또 저 주변 지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저 같으면 의심을 살만할 것 같은데 근데 이놈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자기 인적사항 밝히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구만요. 뭐라고 해요, 교수님? 국가가 자기를 보호하는 인물이래요. 대한민국이. 자기는 국가가 보호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신분을 절대 노출시킬 수 없다. 진짜 속된 말로 까는 소리하고 앉았어요. 자꾸 웃으면 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또 따라서 나는 그 얼굴을 함부로 드러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난 당신들하고 사진도 못 찍어. 같이 사진 찍는 것도 거부하고 휴대폰도 없고 차도 나는 없어. 그게 그러니까 완벽한 사기꾼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 그쵸?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정 교수가 연락을 해와야지 만났다는 거예요. 연락할 길이 없어서. 응? 그러면서 뭐 얼핏 이름은 정땡하, 뭐 정땡하기, 정땡화 뭐 이렇게 불렀는 모양이에요. 그냥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지가 무슨 뭐 이를테면 뭐 정 무슨 학, 뭐 또 정 무슨 화, 뭐 정 무슨 하, 뭐 이런 식으로 얼핏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달라요. 저 만나는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때 달라요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소씨 가족만 만나서 사기친 게 아니라 나중에 맞아요. 밝혀지면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요. 되게 공통된 것들은 교수였다. 학벌을 이용한 거였고 그 외에 이름이라든지 자기와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속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마다. 웃기는 새끼예요. 국가가 보호하는 지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진도 찍으면 안 되고 차도 없고 휴대폰도 없다고 얘기하고 아예 애초부터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시작을 한 놈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접근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난 데가 어디냐면요. 강남 쪽에 2002년 당시에 테니스장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땅값이 비싸니까 테니스장 다 없앴나? 그건 모르겠지만 테니스를 그때 사람들이 많이 쳤어요. 그때가 테니스가 약간 뭔가 상류층의 그 스포츠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지금도 골프하고 약간 테니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 교수라 그랬고 S대 교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 그 전화해서 명단을 다 뽑았나 봐요. 그 교수들 명단하고 얼굴. 그랬더니 S대에서 뭐라 했냐면 말이 됩니까? 40몇 살에 무슨 명예교수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오히려 형사님들한테 핀잔 줬대요. 물어본 형사가 무식하다 소리 듣는 거예요. 명예교수나 석좌교수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40대. 그래서 혹시나 모르고 또 그 조사를 하셨을 그래도 텐데. 형사는 얘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이놈이 테니스를 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쪽에 와서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고 어쩌고 하면서 테니스를 즐겨 쳤다는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 활동 무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쪽에 있는 테니스장 한 30여 개소를 형사들이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양평 저 시골 형사들이 강남 대한민국 한복판 테니스장 탐문 수사로 댕겼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정 교수라는 것만 알고 이름도 없고 사진도 없어서 차도 모르고. 네, 그냥 사람들한테 들었던 뭐 인상착의나 키 뭐 이런 걸로 계속 물으면서 혹시 이 사람 그렇게 가서 물어봤는데 알기는 알아요. 테니스장들 가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 정 교수 알아요. 근데 그러면 회원 명부 이렇게 다 작성하잖아요. 거기는 항상 공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적혀져 있고요. 공란. 네, 연락처 아예 뭐 이런 연락처나 것도 주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새끼는 평소에 그런 얘기했대요. 한미 정부 공동 암치료 개발 벤처업체. 길기도 더럽게 길어. 한미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암치료 개발 그 벤처업체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 설립을 조만간 하는데 그 설립 그 부지에다가 돈을 좀 투자하면 대박 터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소 씨예요. 사망한 소 씨. 근데 진짜 교수님 그건 있어요. 요즘에 그 병과 관련된 또 의학 쪽 관련 벤처가 한때 붐이었었잖아요. 맞아요. 2002년 때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 더 하죠, 이 새끼가. 네. 강원도 정선에 어린이 두뇌 개발 연구 단체를 강원도 정선에다가 설립을 한대요. 그런데 거기 투자하면 90배 배당금인데 90배. 이 세상에 90배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투자를 권유했고 더 나가서 이 사람한테는 또 그 얘기도 했어요. 그거 성사 잘 되면 당신은 거기 보너스 하나 더 있어. 90배 배당금 플러스 정선에 카지노 있잖아요. 네. 거기 총지배인 자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두뇌 개발하고 총지배 카지노 총지배니 뭔 뻑가는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들으면 이게 말이 돼라고 하지만 그렇죠. 사람이 말을 섞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 현혹이 되다 보면 그 말 쫓아가다 보면 그게 진짜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죠. 내 앞에 큰 미래가 올 것처럼 실제로 소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한테 정말 그 대박을 갖다 줄 사람을 내가 만난다. 행운의 여신 같은 사람이야. 네. 근데 참, 에이. 네. 그리고 이 테니스를 치면서도 뭐 접근을 하면서 공통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부모들이 가장 혹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잖아요. 학교. 네. 그 좋은 학교. 그러니까 이 두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유명한 대학에 나왔다라는 얘기와 함께 아이들 두뇌 개발하잖아요. 두뇌 개발 업체 만들 거잖아요. 두뇌를 개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애를 개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두뇌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90배 플러스 정선 카지노 총지배인 플러스 아이의 두뇌 개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놈처럼 정 교수처럼 S대 들어가고 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 가서 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진짜 카지노 지배인도 될 수 있고 잘 살고. 잘 살고 그럴 수 있는 꿈에 부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엮인 게 소시예요. 네. 그 사람 말고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해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있잖아요. 조깅, 등산로에서 차용증서도 안 받고 돈 빌려줬대. 그러니까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그 정 씨가 정은아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현란하게. 이빨이 좋은지를 이빨이 좋아해. 진짜 이제 많이 타락했어. 이빨도 하고 개새끼도 하고. 이건 농담이고요. 네. 또 사망 사건에 또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좀 웃어서 또. 그러니까요. 그만큼 저희가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지금 우리 4년이 있잖아요. 4년 동안 공들이고요. 이 소씨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장기적으로 3년, 4년 접근을 해서 계속 빼먹은 거죠. 네, 조금씩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돈을 현금으로만 받았다는 거예요, 놈이. 현금으로 전달을 할 때 무슨 다방이나 카페나 어디 사무실에서 만나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등산로에서 차용증도 안 받고 조깅하던 길가에서 이놈이 얼마나 현란했으면 이렇게 돈을 투자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여러 명인 거죠. 소 씨가 이제 가장 큰 저거고요. 네. 결국은 이렇게 탐문을 막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제 비교적 그 정 교수를 그래도 그나마 많이 아는 사람을 추려보니까 6명이에요. 그 6명으로부터 인적사항은 못 따고 얼굴 인상착의 그거에 의거해서 몽타주 작성해요. 네. 몽타주 작성 해가지고 이놈이 이제 잘 가는 갈 가능성이 있는 곳을 추렸죠. 보니까 다 강남 쪽이더라고요. 이렇고 근처죠. 예. 네. 그래서 성남, 분당, 개포동, 일원동, 양재동, 사당동 이런 데 탐문을 했는데요. 그 이제 몽타주 들고 다니면서. 근데 저 이거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일 동안 3만 명 이상을 탐문을 했대요. 죽을 뻔했을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을 거예요. 형사들은 나중에 아마 성남, 분당, 개포동, 일원동, 양재동, 사당동 여기 탐문하면서 그 지역은 이제 눈 감고도 찾아다닐 정도로 아마 익혔을 겁니다. 몽타지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 아세요? 아마 거의 반 죽었을 거예요, 형사들. 진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요. 가면은 특히 사진도 아니고 몽타주 주면서 하면요. 이게 누가 하냐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네. 아유 바쁘다고 저로 가라고 그러는 네.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여러분들 우리가 20일간 형사들이 3만 명 탐문했다 그러면 아이씨 그게 뭐 근거가 있어? 3만 명? 근데 저희 이거 여기 얘기하는 거 이건 거짓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탐문한 사람들 하나하나 인적사항을 다 적어가고 형사들이 매일매일 수사보고를 하기 때문에 20일간 3만 명 이상 탐문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몇만 명을 뭐 했다 그러면 에이씨 그게 맞냐고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 또 일례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집회 시위에 몇 명이 모였다고 공식 발표를 하면 저게 말이 되냐 숫자 어떻게 하나하나 세냐라고 그 하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거. 네, 그 단위 면적당 얼마 써 네.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저 차량이 몇 대 이동을 했는지 뭐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 그런 걸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만 명 정도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명단이 그 사람들 그 인적사항 탐문에서 몽타지 보여준 사람들 인적사항 다 적어가지고 그거 다 수사보고로 매일매일 보고해서 합산한 겁니다. 네. 그 제가 그 뭐 방송에서 범인을 한 3천여 명 32년 동안 잡았다 그러니까 어떤 후배놈 새끼가 건방지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잡았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무척 화나더라고요. 무척. 검거라는 걸 경찰이 검거하는 거는 쫓아다니면서 강력범 하나하나 채우는 거를 건수로 채웁니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사건 맡아가지고 한 사람 하나하나 사건 하는 게 그 검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는 계산해 보니까 3천 명 훨씬 넘어요. 내가 취급한 건수가 그보다 많다고요, 오히려. 근데 그런 얘기 했다는 뭐 후배놈 얘기 듣고 아주 우라가침이라고 전화 몇 번 했는데 안 받더라고, 이놈의 새끼. 사실 그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는 하나 일망타진하면 100명도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 개 팔을 그 일망타진하면 100명 넘을 때 있어요. 거기서 그 부시래기들은 그나마 계보에 올려주지도 않고 빼버리고 폭력이나 이런 일반 범죄를 입건해가지고 그냥 넘겨버리고 계보 있는 놈들 뼈대만 줄여가지고 그 놈들 한 50명, 100명 채우고 나머지 그 밑에 부시래기들 그 한 4, 50명 뭐 심지어 100명 될 때는 뭐 저쪽 그 경기 북부 쪽에 무슨 그 이 조직폭력배들을 그 일망타진할 때는 우리가 기소한 거는 잡아서 기소한 거는 뭐 한 90명 가까이 됐는데 그 밑에 부시래기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한 사건 해도 그 한 190명 물론 그게 나 혼자 잡은 건 아니지만 형사는 참여해서 같이 하면 그게 자기 건 쓴 거거든요. 특히나. 그럼 190명 1건에 190명 200명 검거하는 거거든요. 계산도 못하는 새끼가 경찰이라고 앉아갖고 그런 얘기하는 거 있어서 좀 뭐 여벌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교수님이 항상 사건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저한테도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을 대하는 마음이 가볍게 여겨지셨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사실 형사들 입장에선 형사한테는 사건 하나, 사람 하나, 그리고 만나는 그 순간순간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하여튼 20일간 3만 명 이상을 그 몽타주 그려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 하세요, 이 사람 하세요 물어봤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중요한 거 하나 나오잖아요. 탐문 과정에서. 역시 이런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김유희 프로파일러는 하나 방법이 없어요. 탐문밖에는 없어요. 진짜 돌아다니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진짜 맹물수사라고 그러나요, 우리끼리? 교수님 얘기하는 뺑이 치는 거. 네, 맨 땅에 헤딩하는 거. 네. 이거는 오로지 탐문 이외에는 달리 수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하는 새끼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탐문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마디 듣기는 해요. 늘 그 새끼는 그렇지 휴대폰이 없으니까 늘 공중전화를 사용했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진짜 제가 봐도 누군가가 그때 당시에도 공중전화를 썼으면 특이하다 그걸 기억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중전화를 늘 사용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소 씨나 소 씨 와이프한테 공중전화로 걸려온 걸 역발신 요거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했더니 또 그게 한 3,500명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많다. 그러니까 저 소 씨나 소 씨 부부도 사회관계가 상당히 많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축한 게 3,500명 정도라는데
그 중에서 또 한 사람 찾습니다. 3,500명을 일일이 경찰이 다 확인했죠. 또. 네. 그러니까 공중전화뿐만 아니라 아마 일반 전화로 걸려온 전화도 그거까지 다 했을 텐데 그 일반 전화 중에 뭔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나왔어요. 다방에서 아마 걸려온 전화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갔더니 그 장모 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양재동에서요 다방 운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정 교수를 알아요. 네. 그래서 막 거기 처음에 이제 그 형사님 그 기사를 봤는데 갔더니 이 장 씨라는 여성분이 협조를 안 해주더래요. 안 해주죠. 네. 가서 막, 아, 나 모른다. 잘 모른다. 막, 나도 얼굴밖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형사님 저기, 아니다. 아무래도 알 것 같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매일 그냥 와서 그냥 다방에 이렇게 죽치고 앉아 계셨대요. 결국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나도 정 교수한테 지금 3천만 원 투자했어요. 그럼 3천만 원 투자했으면 차용증 쓰거나 뭐 증서 있습니까?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없어요. 그런데 인적사항을 모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분도. 이 장모라는 그 다방 운영하는 그 여성분도. 그러면 그 사람하고 3천만 원씩 투자했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만나요? 물어봤겠죠, 형사가. 방법은 없고요.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와야지 만납니다. 우리 집에 오거나 다방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형사님 저는 굉장히 촉이 좋았다고 촉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이 장 씨한테는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미모의 여성 그리고 이 새끼는 귀신같이 깜짝같이 속였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오니까 빨리 접어라 이렇게 위에서도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기사 보면은. 근데 이제 계속 올 거다 믿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사는. 네. 근데 진짜 이 그 정 씨로부터 이 정은아로부터 장 씨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마 형사들이요. 21명, 그러니까 이제 총 21명이지. 데이트족, 뭐 어느 날은 데이트족, 어떤 데는 학생으로 변신해가지고 잠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방에서. 20여일 동안. 그러다가 참 이게 지성이면 감천인 것 같아요. 사실 다방에 쭈그리고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잠복하고 있는 거 올 확률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혹시 오면 놓쳐버리면 그 사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눈에 불은 켜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한없이 기다리는, 맥없이 기다리는 그런 수사가 잠복이잖아요. 정말 이게 지루하고 힘들어요. 저 진짜 놀랬던 게 42일째 만에 그렇죠. 42일 만에. 사건 발생 42일째 만에 그 5월 6일 날이네요. 정 씨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나타났어요. 네. 5월 6일 날 이 정 교수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새끼가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대요. 아마 자기 그 성형은 아닐 테고 뭔가 그 살을 빼거나 스타일을 바꾸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사람을 일가족을 4명이나 살해하고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놈이라면 아무래도 그 전에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얘기했던 모습하고는 좀 바꿔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은 있잖아요. 네. 그럼 살을 빼거나 아니면 외모를 바꾸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안경을 쓰거나 안경을 뒤집어 쓰거나 수염 기르거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외모 얼굴을 확 다르게 바꿨지만 형사들은 몽타지 그리고 수도 없이 그놈에 대해서 탐문하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형사들은 또 나름대로 귀에서 오는 찡하는 그 감이 있어요. 그 새끼 딱 보는 순간 저 새끼 맞더라는 거예요. 정 교수. 저는 그게 진짜 과학으로만 딱 네, 설명될 수 없는. 절대 과학적으로 설명 못해요. 그게 진짜 현장에 저도 형사님들처럼 아니지만 뭔가 다 어느 현장에나 어느 그 피의자를 만나면 뭔가 오는 느낌들이 정말 있어요. 이건 표현할 수가 없는. 아주 전기에 일시적으로 찍 감정되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거든요. 사건하는 거. 저 우리 방송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범인들 그 제 책에서 얘기했나요? 이 도둑놈들 쫓아서 막 우리 형사들 그 젊은 애들이니까 잘 뛰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뒤쳐져서 따라가다가 건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건물로 가서 계단 타고 올라가니까 옥상으로 갔다 우리 형사들 올라가는데 내가 헐헉거리고 가다가 제일 늦게 이제 꼴찌로 들어갔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귀에서 찡 하는 소리 들렸다니까요. 진짜예요. 맞아. 그때 그 얘기 하셨어요. 네. 귀를 막 찡 하는 뭐 이런 소리가 막 갑자기 귀에 깜짝 놀라고 멈추고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밑에 이 공간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확대돼서 이거 이상하다. 살살 가갖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새끼는 그 밑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형사들은
옥상으로 저 계단 타고 뛰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내가 딱 잡아서 나와 이 새끼야. 그래서 밟아가지고 수갑 딱 채워서 데리고 밖에서 딱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그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있으니까 우리 형사들이 그러더니 내려오더라고. 그러더니 이 새끼 여기 있네. 야, 막 그거 내가 잡았지.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교수님 같은 건 교수님처럼은 아닌데요. 그 피의자 면담을 갔는데 보통은 피의자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딱 어느 피의자랑 얘기를 했는데 그 피의자랑 뭔가 통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아, 얘는 뭔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가 안 불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자를 안 분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렴풋하게 저랑 면담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어쨌든 형사님하고 얘기하든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다음날 그러고 원래 면담 한 번 가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더 갔어요. 그랬더니 그 피의자도 오실 줄 알았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네. 애도 작용한 거고 여기도 네. 그리고 진짜 그리고 두 번째 만나고 갔나? 첫 번째 만나고 갔을 때 형사님한테 자기 첫 번째 여자를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 수사 얘기를 하면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뭐 형사들이 가서 뭐 킁킁거리고 냄새 맡고 뭐 맛보고 뭐 그 촉을 동원하고 감수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감수사. 그런 거라면 무슨 원시적이고 무슨 그 과학 수사 아니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촉을 발동하고 신경 쓰고 하는 것도 그것도 과학 수사 일종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명확히. 예. 진짜 그 어느 교수가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그 집을 고르는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그냥 순간적인 느낌으로 그 집을 고른 사람하고 다 뭐 거리 따지고 집 구조 따지고 다 따져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집을 산 사람하고 1년 후에 만족도가 더 누가 높냐라고 했더니 쫙 들어갔을 때 감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하는 게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정보들로 이미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그거를 직감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정보보다 무의식의 정보까지 더 있기 때문에 정보량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 촉으로 수사한다 이런 것도 과학 수사의 일종이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게 같고요. 하여튼 이놈의 얼굴이 많이 달라졌지만 뭐 형사들은 딱 그놈이 정 교수라고 알았고 그때 수사과장이 그 김종윤 수사과장 지휘하에 이놈 검거했어요. 검거 딱 해서 이 새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너무 궁금해. 도대체 누군지. 이 새끼가 뭐야 이름이 개새끼가 이제 십지지문 채취한 거지. 네. 십지지문 채취하면 인적사항 딱 나오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이름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끼. 무조건 예. 십지지문을 떼야죠. 예, 그 새끼 이름이 딱 나왔어요. 45살 정운하. 그래서 그렇다면 서울대 출신인가요, 교수님? 아니에요. 이 새끼 이제 정운하라고 딱 드러났으니까 이제 조사를 시작했더니 이 새끼는 주변에서 엄청나게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언변술이 좋아하고 잘 속였는지 엄청 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놈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럼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언변술이고요. 두 번에 접근할 때 한국 사회가 그때까지만 가지고 있는 병이죠, 병. 어떻게 보면 그 학벌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대한민국 이게 병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디 S대 갔다 Y대 갔다 그러면 우리 자식도 거기 가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냥 S대 나왔던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되게 대단해 보이고 엄청 높아 보이는 거죠. 엄청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학벌 사회. 그리고 그리고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그렇잖아요. 벤처. 네. 그다음에 두뇌 개발. 얼마나 저 사람들이 현혹되기 좋아요. 그 시기에. 근데 이 새끼는요. 최종 학력이 중학교 중퇴입니다. 중학교 중퇴인데 유학도 갔다 오고 교수네요. 네. 이 새끼의 정체가 이제 이런지하에 다 나타난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검거는 이제 5월 6일 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추궁 들어갔죠. 인적사항 파고 5월 7일 날 자백을 했어요. 하루 만에. 내가 범행했다고. 근데 이 새끼가 5월 8일 날 그 다음 날 또 안 했다고 번복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실제로 자신이 털어놓은 얘기 자체도 자백을 했는데 이 자백을 엉터리죠. 그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따 이제 그거 설명드리겠지만 이놈이 5월 6일 날 검거되고 5월 7일 날 자백해요. 네. 그러더니 그 다음 날 5월 8일 날 안 했대요. 또 번복해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흘러가고 있었어요. 5월 14일 날 마지막으로 11번째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어요. 많이 받았다. 계속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럼. 오래 까니까 왔다 계속 갔다 바뀌니까. 하니까. 그래서 5월 14일 날 밤에 11번째 이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그때 또 다시 범행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조금 전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그 설명한 대로 이제 범행에 대해서 그놈이 쭉 일목요연하게 이제 범행 개요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이제 그거 이제 지금부터 네. 설명을 해드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믿지 않습니다. 안 믿죠. 네, 막 다만 뒤섞여 있죠. 다만 정훈아가 자기는 이렇게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상황으로 이제 가시겠습니다. 네. 11번째 피의자 신문조서 받을 때 3월 26일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3월 25일 그렇죠. 날로 25일입니다. 소 씨가요. 자신의 남편입니다. 부인, 소 씨가. 네, 남편이 그 부인 정 씨와의 자신의 관계를 약간 의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양평 중미상 아까 그 휴양림으로 부인하고 같이 와라라고 하면서 불러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보니까 정 씨 이 정 교수잖아요. 정훈아 새끼도 네. 부인도 정 씨인가 봐요. 그러니까 소 씨가 남편이고 이제 부인이 정모 씨인데 그 중미산 휴양림으로 불러드렸는데 평소에 부인 정모 씨하고 정훈아 씨하고 관계를 이 소 씨 남편이 의심을 해서 추궁하려고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먼저 자신을 정훈아를 불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와이프를 불렀는데 소 씨를 이제 소 씨가 이제 그 정훈아를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이프를 불렀는데 와이프를 부르니까 와이프도 쫄았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그때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같이 아니 왔다는 이제 같이 부른 건 아니고 네. 이 새끼 얘기는 이제 그 자기 소 씨 남편의 성질을 알으니까 그 자기 혼자 가면 마주 죽을 것 같으니까 애들을 결석시키고 걔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이 있으면 자기가 안전할 것 같아서. 이 새끼 정훈아 새끼가 좀 웃기는 새끼예요. 저는 이 말 절대 안 믿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엄마가 둘 아들 딸을 결석시키고 그래서 같이 왔다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네. 그러니까 원래는 부인만 오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 소 씨가 남편이 정훈아 너 들어와. 그리고 자기 마누라한테도 너도 와. 이렇게 불렀는데 둘 간의 관계가 있는 걸 의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내 정 씨가 무서워서 애들을 결석시키고 애들 데려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둘인데요. 하나는 중3인 아들이 있고 하나는 중1 딸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새끼 얘기예요. 여튼 네. 11번째 피의자 신문조서 받을 때 자백이면서 가공된 자백. 그렇지만 일부는 뭐 이 살해한 거는 적당히 인정은 되니까 이제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반은 인정하고 반은 버무린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한테는 오라고 부를 때요. 그 정훈아한테는 소 씨가 부를 때 올 때 며칠 전에 부탁을 했대요. 휘발유하고 망치를 사오라고. 아니 소 씨 본인이 남편이 사면서 샀지 그걸 왜 정훈아한테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자기는 부탁받아서 그래서 망치하고 휘발유를 사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거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분명히 자기도 감은 잡았대. 그걸 가지고 자기를 협박할 거라고. 자기가 사는 그러면 왜 사가? 예측을 분명히 망치하고 휘발유로 나를 협박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래서 무서웠기 때문에 자기도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대요. 그래서 내연 관계에 있었던 김모모 여자가 있었나 봐요. 야 전자 충격기 좀 어디서 구해와라. 그래 부탁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때 김 씨 김 여성이죠. 내연 여성이 여성과 김 씨가, 그다음에 자신의 친분이 있던 현모 씨의 차량을 이용해서 현모 씨, 같이 이제 양평으로. 김모 씨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 씨가 미리 부탁했던 망치하고 휘발유를 사서 들고 혹시 위험하니까 내연녀 김 씨한테
전자충격기 하나 구해달래서 챙기고 그다음에 아는 지인 현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걸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하고 망치 들고 소 씨한테 들어간 거네. 네. 그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차에서. 전기 충격기 그럼 자기가 숨기고 있고. 그러면 현 씨하고 내연녀 김 씨는 밖에 있으라고 그러고 지는 소 씨가 부탁한 휘발유 망치를 들고 안에는 전기 충격기를 들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통나무집 네. 소 씨를 네. 만나러. 네. 참.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기 와이프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와이프가 예상치도 않게 애들을 데리고 도착을 하니까 방갈로를 하나 더 얻은 거죠. 그래서 방갈로를 하나 더 얻어서 애들을 따로 저쪽으로 느티나무가 아니라 잣나무 방으로 이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는 애들은 이제 따로 자게 된 거고 이제 시작이 됐네요. 세 명이 한 방에 앉았네. 네. 예,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뭐 니네들끼리 어떤 관계냐 뭐 이제 그런 추궁. 거였는데 그러면서 소 씨가 흥분을 해서 먼저 칼로 아내를 위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훈아가 그거를 딱 보면서 말렸다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소 씨를 말렸다는 네. 거지. 네. 그러면서 이때 손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에 의해서 정훈아 손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 새끼. 그래서 자기가 말리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손에 상처를 입었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그 와중에 네, 자신의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지가 사가지고 와서 거기 놨던 망치 그거를 아내가 들었다는 거죠. 네. 아내가 들어서 뻥 때린 거예요, 소 씨를. 네. 남편을. 그러면서 와이프가 정 씨 부인이 가라. 그 정훈아한테는 당신은 가라. 이건 상관없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망치로 뻑 가니까 남편이 쿵하고 쓰러졌어. 의식을 잃고 한 방 맞고 그래서 이제 밀어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통나무 집 밖으로. 네. 밀어내고는 이 정훈아한테는 내가 남편하고 이거 내 둘이 해결할 테니까 당신 지금 손 다쳤으니까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고 와라.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 그래서 본인은 나와가지고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차에. 네.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이제 휴양림으로 갔다는 거야 돼요. 갔더니 그 와이프 정 씨가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이게 전부 네 탓이다 또 이렇게 소리 질렀대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 뭔 소리인지 영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저는 너무 우연도 겹치는 게 그때 아이들이 들어왔대요. 아이들이 깨서 그때 네 탓이라고 하면서 칼 들고 있었다며요. 네. 정 씨 부인이. 그러면서 근데 그 순간에 아이들이 깨서 다 봤다는 거죠. 그걸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들이 오해하면서 아저씨 왜 우리 아빠 죽였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달려들었다는 거지. 네.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잠깐 정신 나갔다가 깨보니까 다 죽어 있었다. 정 씨, 아내 정 씨, 애들도 피 흘리면서 모두 쓰러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뭔 얘기냐면 이 소 씨는 와이프. 아내가 망치로 때려서 죽인 거고 그 과정에 오해가 생겨서 애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나는 그때 잠깐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갖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데 깨어나 보니까 아내 정 씨와 애들 둘이 죽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했다는 얘기지 바꿔서 얘기하면 다만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뜻이죠. 저는 이 새끼 아주 이거 중학교도 못 나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놈의 새끼가 대가리는 정말 더럽게 굴리는 새끼예요. 저는 이게 진짜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이 상황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요. 남편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둘 다 남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죽였다고 했을 때 계획살인이 아닌 이상은 죽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건 와이프가 와이프한테 죽였다. 전가하고 전가한 거고 세 명은 내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책임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5월 8일 날 번복하고 5월 며칠이죠? 5월 14일? 네, 14일에 11번째 신문 할 때. 5월 14일 그러면 며칠간이에요? 한 6일간 가까이 유치장에서 오리발 까면서 연구한 작품인 거예요 이게. 요 시나리오를.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이게 대가리 굴리면서. 머리에 쥐 났을 것 같아요. 머리 쥐났을 거야 이 새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지가 아내 정 씨하고 애들 둘은 지가 이제 결국은 뭐 정신 거의 잃다시피 해서 죽였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신이 그러면서 불을 질렀다.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싶어서 휘발유를
이용을 해서 불을 질렀고 그리고 다시는 또 다른 방갈로까지 가서 다 불질렀다. 불 질렀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은아의 말대로라면 방갈로 하나에 다 있었어야죠. 유골이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각각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떨어져서 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야. 이거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요. 법에서. 하여튼 이 새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지금 막 여러분들도 분석하면서 짜증날 거예요.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앉았다고. 근데 이 새끼가 그랬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얘기는. 이거 네. 그거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피해자 신문 조서에 그대로 다 적어요. 그러니까요. 이 자료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이거 구한 자료에만 있는 겁니다. 네. 요 지금 하는 내용은. 전 처음 봤어요. 언론 기사 보도에도 아무리 뭐 이런 찍어도 거 없더라고요. 절대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이놈이 주장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짜증 나셔도 그냥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지금 그놈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새끼가 이제 치료하고 그렇게 이제 불 지르고 난 다음에 소시차를 이용해서 일행이 있는 주차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전기 그 차가 글로 충격기랑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들이 너 이 새끼야 차가 남편 차는 그럼 왜 거기가 있어? 이거 물어봤겠지. 네. 그것도 머릿속에 뒀다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일행이 있는데 가기 위해서 소시차를 이용해서 갔다. 이렇게 이제 또 맞춘 거예요.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이 공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이제 공범으로 봤어야죠. 네, 인지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근데 이제 서울로 온 것도 마저 하고 가자고요. 네. 이 새끼가 이제 주차장으로 소시차로 와가지고 새벽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입원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손 다치고 그랬는데 입원 안 하고 거부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새끼 일정을 보니까 경유를 1.5리터 구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일행하고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양양 텃밭으로 가서 거기서 패딩 조끼하고 어떤 종이를 소각을 했어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과 그다음에 종이는 아마 투자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네, 그런 부분들이 그걸 소각했다는 거고, 그리고 오후 7시경에 귀경 중에 또 옷가지하고 서류를 또 추가로 소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유를 사는 순간 이건 뭔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고, 요 부분은 나중에 그 공범들 입에서 나온 일점 동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명은 사실은 우리는 처음에는 경찰은 공범으로 봤는데 공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 씨가 나중에 어쨌든 일부 이렇게 껴맞춰서 범행을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범들이 동선하고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정 씨 행동에 대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정은아가 이 치료 거부하고 다 사라졌대요. 순간 정도. 순간. 그래서 그 사람들 주변에서도 정 교수 잘 나왔었는데 어느 날 소씨 가족들이 그러니까 죽고 나서부터 정 교수가 보이지 않다니까 잠적. 이제 그 주변에서도 의심받지. 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병원 가고 치료 거부, 입원 거부하고 1.5리터 경유를 구입하더니 양양으로 가던 텃밭에서 그 경유를 사용해서 패딩 조끼하고 종이를 태우고 또 조금 오다가 옷까지 하고 또 서류 조각을 또 마저 태우고 이러는 거를 일행들이 본 거예요. 내연녀 김 씨하고 그 후배라는 현 씨가 그거를 경찰한테 진술을 했는데 요게 이제 요놈의 동선이에요. 근데 그거 봐서는 이 두 명은 살해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이 판단이 됐고 하여튼 그 행적도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줘서 시간대별로 알게 된 거니까요, 정훈아. 근데 저는 이 공범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일행들이 범죄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건 대충 알았을 알았겠죠. 거고 이것이 뭔가 범죄와 관련돼 있다라는 그렇죠. 거는 촉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범행 이후에 이 정훈아를 태우고 움직이면서 정훈아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고 시간대별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피 묻은 망치하고 옷까지도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좀 경찰 수사에 기여는 했죠. 네, 맞아요. 예. 현장 검증 들어갔습니다. 현장 검증 이제 이렇게 보니까 현장 검증 보시죠. 뭐 보면 네. 예, 5월 15일 날 이제 현장 검증하죠. 다시 휴양림에 갔는데 이 새끼가 고개를 숙이고 요구했어요, 본인이. 간단한 죄를 좀 올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저는 이거 딱 구역질 나더라고요, 이거 듣는 네, 순간. 정말 와. 그래도 뭐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 새끼가
그 간단하게 재 올린다고 하니까 해줘야 되겠죠. 이 새끼가 왜 재를 올리냐면 지금껏 사람들한테 내가 대우받으려고 거짓말 많이 해왔다. 나 때문에 주변 이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날 있었던 일들은 그 소 씨하고 그 아내 정 씨 나 셋만이 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그들한테 그 괴로움 많이 당했다는 거는 그 얘기하고 싶다. 그런데 애들한테는 내가 진짜 미안하다. 애들한테는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좀 죄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를 오해해서 그렇게 살해했다라는 식으로 증언.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 사건 이거 경찰이 추정하는 거하고 차이 엄청나게 나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명백한 거는 뭐 일가족 몰살한 놈이고 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찰이 추정하는 대로 기소를 이제 하게 되고요. 네.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42일 동안 500명이 동원돼 가지고 이거 그 죽은 그 소 씨 남편의 차 그 이거를 경찰서에 갖다 놓고 의지를 경찰이 다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면서 소 씨 차가 보이게 했어요 형사들한테. 그 형사들이 형사계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장소에 소 씨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잡아라 이거죠. 저거 보고 검거 의지 항상 잊지 마라. 이거 김종윤 수사과장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수사과장하고 이럴 때 잘 안 풀리는 사건이 있고 억울한 희생자가 있으면 그거를 형사계 사무실에 걸어뒀었어요. 형사들이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거부터 보이게.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검거 의지가 계속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포기하면 범인은 발 뻗고 잡니다. 경찰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형사는 특히. 그런 것처럼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추정한 그 범죄로 이제 그 사실로 가면 요 놈이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어요. 1억 8천 정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90배 늘려주고 정선 카지노 총지배인 시켜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안 되니까 추궁을 했나 봐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죽일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미리 휘발유고 뭐고 다 준비한 거예요. 망치, 전기 충격기로 제압하고. 그때 아이들까지 그럼 왜 죽였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기하고 아마 접촉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애들하고도 가까웠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자신이 4년 동안이면 말실수 하나라도 할 수 있거든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겁이 났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들까지 살해할 계획. 그러니까 애초부터 애들을 데리고 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소 씨를 유인한 거는요. 요 놈이 2002년 3월 25일 날 09시에 저녁 7시에 불렀어요. 네. 저녁 7시에 소 씨를 카지노 사업 너 이제 조만간 그 총지배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중미산 통나무 산장으로 좀 와. 그래서 소 씨가 차 끌고 왔어요. 아마 교수님 말씀대로 소 씨가 도대체 언제 카지노 이거 되느냐. 빨리 그렇지 않으면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러니까 이 정 씨가 이제 다 됐어. 됐다. 그러니까 카지노 사업하려면 근데 교육 받아야지 바로 투입될 수 있다. 너 조만간 이제 취직할 거니까 다 됐어. 걱정하지 마. 이제 다 취직됐어. 오케이. 다 통과됐으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한테 카지노 그 사업 관련된 거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자기 교수잖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와. 그러니까 소 씨가 차 끌고 갔어요. 이제 됐다. 진짜 됐나 보다. 정말 됐나 보다 하고. 교육까지 받는 거 보면서 그래서 유인을 해서 일단 소 씨를 아까 그 일행한테서 받은 전기 충격기 있죠. 전자 충격기로 실신시켰어요. 소 씨를. 그리고 난 다음에 흉기로 살해하고 불 질러버린 거예요. 그 불은 이제 나중에 이제 부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만 없어지면 지가 의심받잖아. 100%죠. 나 만원한테 오늘 얘기하고 갔을 텐데. 정 교수 만나러 가 이렇게 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또 소 씨 부인한테 그 정 씨죠. 전화 걸어가지고
아들 중학교 3학년짜리 14살짜리하고 딸 중학교 1학년짜리 12살짜리도 데리고 통나무 집으로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불러요. 근데 이제 그때 부를 때는 2단계 거쳤더라고요. 양평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만나자고 했더라고요. 네. 남편하고 나 지금 휴학림에 있는데 음. 애들 데리고 이쪽으로 와라라고 하면서 유인을 했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못 찾아간다 그러니까 양평 만남의 광장 휴게소로 오라고 해서 만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이미 그때는 소 씨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먼저 죽이고 난 다음에 부인하고 애들을 불러가지고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서 데리고 휴양림으로 다시 가서 그 같은 날 밤 10시에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갈로를 두 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 죽어 있고. 네. 한쪽은 유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느티나무 방에서 이미 소 씨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부인한테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남편도 여기 있다고 얘기했겠죠. 애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잣나무 방으로 유인해서 거기서 전자충격기로 애들하고 저 부인 이제 전자충격기로 하고 그 다음에 흉기로 살해하고 난 다음에 불을 불을 지른 거죠. 그 아이들이 휘발유는 미리 2통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생각하면서 말도 못하죠. 학교도 안 가고 엄마가 오라고 부르니까 같이 이 새끼 정말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응? 이놈은 보니까 이 공범들을 웃기더라고요. 저 차 운전해 주는 현모 씨는 6급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김모라는 25살 먹은 여자는 그 정훈아하고 만나던 그 나이도 어린 애가 그 내연녀 25살이고 말이에요. 얘들도 살인 방조로 나중에 긴급 체포돼서 처벌은 받습니다. 살인 안 한 거잖아요, 나중엔. 네. 방조가 된 거고요. 아마 죽일 때만 가담하지 않은 거지 죽고 난 이후에 살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죽이는 것도 알았다고 봐야죠. 방조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살인 방법. 뭐 정확하게 알지는 않고 가담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뭔가 죽이려고 전자충격기하고 휘발유 망치 사갖고 가는 거 알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이놈은 하여튼 그래서 오면서까지 재판에서 그렇게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각색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각색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걸 절대 인정하지 인정 안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02년 11월 6일 날 예. 이제 그 1심이 있었고요. 2003년 확정되는데요. 예. 2002년 11월 6일 날 재판에서는 사형이 구형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했거든요. 양평 쪽이니까 여주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이경춘 부장판사예요. 재판 결과를 저희가 설명드릴 때 가능하면 이거는 역사에 남을 거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하고 재판장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기사에 뜬 예, 경우 예. 같은 경우. 형사합의부 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정훈아 살인죄로 적용해서 사형을 선고했죠. 선고했습니다. 이 새끼 그 내용 좀 읽어주시죠, 이놈. 정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주 과정에서 피 묻은 망치 그리고 칼, 전기 충격기 등 범행 도구를 버렸고 그다음에 범행 후 병원에서 오른손에 난 상처를 치료한 사실 등에 대해서 주변인이 진술을 했고 또 사건 동기, 정황 등에 대해서도 밀어 비춰봤을 때 분명히 이건 유죄다. 맞아요.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은폐하려 한 것으로 봐서 이거는 극형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극형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극형이 사형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정훈아 같은 놈은 하여튼 이거 경찰 무지하게 애매긴 겁니다. 내가 아까 보니까요. 검거되고 다음 날 인정했다가 그 다음 날 번복하고 그 다음부터 한 6일간 입봉하고 끝까지 개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치장을 해서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시나리오를 대가리 속에서 짜갖고 진술을 하니까 오직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11번 받았겠습니까 경찰이. 진짜 11번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살인 피해자들 보통 저는 이제 신문 보다 보니까 인정을 하게 하면 3회에서 5회 정도 받는. 그렇죠. 대충 5, 6회예요. 근데 이걸 11회, 12회 이렇게 받았다면
애매긴 새끼고요. 나 이거 보면서 엊그제 우리가 그 메모리스트 메모리스트. 메모리스트 그 얘기했잖아요.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이 새끼 대가리다가 손만 딱 대면 그냥 그 새끼 그 뚜껑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쫙 나한테 빨려올 거 아니야. 그 메모리스트 같은 형사 하나 근데 나왔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교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 기억을 다 봐야 되고 피해자의 죽음도 봐야 되니까. 그렇죠. 메모리스트 또 동백 형사 같은 사람은 힘들겠네요. 그죠? 그 남의 기억을 가져오는 순간 그 잔인한 그 어떤 기억들을 또 내가 다 똑같이 느껴야 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불행한 거네. 그래도 교수님 만약에 범인 할 잡는 거예요, 나는.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만약에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메모리스트에 나오는 그 웹툰 메모리스트에 나오는 동백 형사가 돼도 좋을 것 같아. 전 그럼 교수님을 피해 다닐 겁니다. 그렇지, 만지면 다 기억하고. 재밌더라고요. 그제 또 다시 가져가서 그 웹툰 그 비닐 다 뜯어가지고 보는데 만화라 그런지 그 활자로 된 거 이렇게 읽으면서 엄청 지루하잖아요. 어떤 때는 접어놓고 다시 보고 그러는데 만화니까 막 술술술 넘어가더라고. 네. 그 나는 지금 다 봤고요. 우리 딸이 싹 가져가더니 지금 열심히 보더니 다 봤냐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다 봤대. 사위가 먼저 다 보고 이제 우리 딸 본다고 그러더라고.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소개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소개할 걸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왜 끝까지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끝까지 봐야 되겠더라고. 그 끝까지 메모리스트는. 보십시오. 예. 네. 오늘은 그 양평 그거 쓰지 말라고 그랬죠. 네, 정운하 살인 사건, 일가족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네. 참 그 지금 사형수 중에 아직 그 사형수예요. 지금. 네, 지금 사형 대기자라고 요즘엔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기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고 뱀 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 새끼 아니죠 이거. 이런 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냥 확 그냥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 정은아가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을까? 또 거기서도 사기칠 거예요 이 새끼.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승질나니까 순식간에 이빨이라고 그러는데 이 새끼 교도소에서도 엄청 이빨 털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교도소에는 또 급이 또 비슷한 그 사기꾼 새끼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새끼들한테 뽀록 나갖고 또 진짜 강냉이 털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 이런 인물들이 왜 무섭냐면 교도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순간적으로 저는 속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교도관들이 사실은 교도관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 교도관분들이 이 사기꾼 새끼들한테 사기당해갖고 금전적으로 엄청 피해보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진짜 이게 능력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당해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감정이입을 시켜 만드는 방법을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타고난 거죠. 그리고 천부적으로. 순간적으로 저 사람 어디다 공략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상대. 네, 아이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돈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명예를 공략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의 과거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걸 공략해야 되는지 너무 잘하는 게 바로 사기꾼입니다. 맞춤형 사기를 치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친분을 쌓고 돈 얘기는 한참 후에 정말 신뢰를 쌓았을 때 4년이라는 시간을 공을 들이잖아요. 어떤 사기가 그러네. 이 새끼 4년을 진짜 공들였네.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사기는 뭐 10년씩 공을 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생을 참 엿까지 사는 거죠. 그랬을 때 교수님 이 살인도 살인이지만 자신이 진짜 믿었고 그런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을 때 경제적으로 파산이 됐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왜 죽이냐고. 사기친 건 사기쳤다고 쳐도 그것도 일가족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애들을 왜 죽였을까 했더니 그거는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해석한 게 맞네. 소 씨나 아내 정 씨를 살해하면 애들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올 사람이 정훈아 지거든. 네. 그러니까 애들까지 일가족을 몰살한 세상에 이런 쓰레기. 이거는 4번 죽여야 돼. 4번. 사형도 4번을 반복해야 돼요. 이런 개 아주 하여튼 이 사형수 정훈아 얘기 오늘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론 좀 불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얘기 또 했습니다. 사형수 현재 있는 사형수 얘기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하고 가야 되니까 네. 다음 주도 아마 사형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